제주도의 남로당 무장 폭동 사건이 다시 지금 재현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이번에 다시 70년 만에 진행되는 남로당의 반란 사건은 법원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총체적으로 다 무너졌지만 그 중에 최후의 보루인 이 법원만큼은 사실 무너져서는 절대 안 될 이런 기관인데, 지금 대법원을 비롯해서 지방법원 비롯해서 그 중에 이번에 일어난 제주도의 지방법원에서 과거에 일어났던 그 남로당에 대한 재심 사건을 판결하는 걸 보니까 이것은 완전히 법원이 아니라 이것 역시 문재인과 함께 더불어 국가 이 반란 세력으로 법원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 되시는 우리 김학성 교수님이 이 시대에 또 국가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나섰습니다. 오늘 전문가를 모시고 지금 제주도의 지방법원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가, 또 이런 사건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별로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샅샅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또 바쁘신데 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우선 제주도에서 지방법원이 마치 그 국가 반란 세력 같은 이러한 그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뭔 일을 하고 있습니까, 제주도에서? 예, 이제 우리가 먼저 재심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네. 유죄 판결이나 확정 판결을 번복하는 것이잖아요. 그게 뭐에 대한 재심입니까? 그러니까 과거 군법회의에서 그러니까 사형, 네. 무기징역, 그다음에 징역 15년, 7년 이렇게 받은 네. 중형 수용인을 갖다가 다 무죄로 좀 만들고 있습니다. 그 군법회의라는 말도 또 잘못 들으면 옛날에 전두환이 만든 군법회의 이런 느낌이 있으니까 그게 전혀 아니고, 그럼요. 그 당시에는 제주도 4.3 사건은 무장 폭동을 일으킨 사건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 우리나라 군인들하고 또 경찰들이 진압을 하러 간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래서 이제 결국 군법 회의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연적으로. 그 당시는요. 네. 지금은 이제 명칭을 군사법원이라 그러는데요. 네. 그 전에는 군법회의라 그랬어요. 군법 회의. 그러니까 군법회의는 지금의 군사법원과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똑같은 겁니다. 임시로 네. 만들고 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군인에 대한 네. 관할권을 가진 그 법원이 지금은 군사법원이라고 그러고요. 네. 명칭만 바뀌었고 네. 그때는 군법회의라고 불렀습니다. 그 제주도 똑같은 겁니다. 4.3 사건의 성격이 네. 결국은 그게 내란 아닙니까? 내란. 그렇습니다. 내란이니까 당연히 군법으로 회부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정상적으로 진행된 그 재판을 지금 와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죠? 지금 이제 그 제주도에서 일어나는 이제 이 사건들이 저 국민을 경악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유죄 형사 판결을 재심을 허용한다고 하는 것은요. 네. 판검사들에게는 경기를 일으키는 사건입니다. 이런 목사님 보세요. 네. 그런데 유죄가 확정된 판결을 네. 번복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죠. 법원과 검찰의 중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70년 전에 이루어졌던 재판을 네. 새로 다시 하겠다 이 뜻입니까? 다시 하고 있습니다. 현재요. 하고 있어요? 했어요. 하고 있어요. 이런 현재. 세상에 도대체가 참. 다시 재판한 그 이유가 뭐며, 네. 뭐 때문에 한다는 얘기입니까? 다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알아두셔야 될 게 이제 형사 판결을 다시 재심하려면 과거의 군법회의의 그 재판이 그렇죠. 재판에 관여한 판사나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가혹행위를 해가지고 이 강제로 이 고문에 의해서 거짓 진술을 했다는 것이 입증이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두 가지 요건이 있는데요. 판검사 그 당시 재판의 관여자들이
가혹행위를 했다고 하는 것이 판결로 확정이 돼야 됩니다.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70년 지나서.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두 번째는 현행 형사소송법은 네. 그게 안 되면 네. 그들의 가혹행위를 사실상 증명하면 된다 그랬어요. 아, 증명하면. 그 법에 나와 있어요. 네. 대법원은 뭐라는가 하면 사실상 증명할 때 그 증명은 적극적 증명이라 해야 된다. 그 논리가 왜 맞는가 하면 네. 확정 판결에 그 대신할 수 있는 이 사실상 증명이기 때문에 네. 단순한 증명으로 안 되고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데 2018년 9월 달에 제주지방법원에 네. 재심 개시를 신청합니다. 누가요? 그 생존 수용인 18명이었습니다. 아, 그 연세가 많으시겠네요. 많으시죠? 네, 80, 90대 네. 됐네. 그러니까 18분의 생존 수용인이 2018년 9월 달에 재심 개시를 청구합니다. 아. 그러면 예컨대 법원은 네. 그 당시에 이 판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적극적으로 가혹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되는데 증명할 수가 없죠, 목사님. 그렇죠. 좀 70년 전에 그걸 어떻게 증명을 합니까? 네. 그랬는데 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 제주 4.3 진상조사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있죠. 진상조사위원회가 뭐라고 이제 보고서를 냈냐면 그때 가혹행위가 있었다. 불법행위 있었다는 줄 하나 하고 18분의 재심 청구인의 진술 하나. 나 억울하다. 그 두 가지만 가지고 재심 개시를 법원이 허용합니다. 그때 위원장이 그 박원순이었었죠. 그렇습니다. 야, 기가 막힌다 이제.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엄격하게 이 가혹행위자도 알 수 없고 특정할 수 없고 공소시효가 다 끝난 이 사건에 대해서 그 보고 이 진상보고위원회의 한 줄 재심 청구인의 진술 하나. 재심 청구인들이 다 자기가 죄가 없다고 하겠죠. 그렇죠. 그거 하나만 가지고 예컨대 재심 개시를 허용합니다. 이야. 이건 도대체 우리가 이제껏 대한민국 건국 70년 이래에 이렇게 재심을 쉽게 허용한 경우는 없습니다. 아니 일반적인 재심을 보면은 얼마 전에 그 화성 살인 사건 그 진범이 잡혔을 때 새로운 진범이 그 사람도 뭐 한 30년 징역 살았는데 새로운 진범이 잡힌 거 아닙니까? 잡혔어야 비로소 가능합니다. 잡혀야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근데 제주도는 뭐 진범이 그 사람이 그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도대체가 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운 것이 재심 허용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랬는데 너무나 쉽게 재심을 허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판사들의 태도를 제가 보면 이 가해자를 이제 피해자로 둔갑시키는 이 일종의 기획재판입니다. 판사들이. 기획재판이고 더구나 목사님 잘 아시지만 국가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판결입니다. 또 지금 판사는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판사들이 대통령의 내심의 의사를 더 기준해서 재판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통령이 그런 추모사를 하고 그런 성량에 서 있는 것이 보이니까 10년, 20년 갈지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재판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공무원들이 이제 바람에 미리 들어 눕는다는 말이 있는데 맞아요. 바람도 불기 전에 미리 누워버린다. 근데 제주법원 판사들은 불기도 전에 미리 들어 눕는 거예요. 재심 개시를 허용한 것이. 근데 두 번째 이제 이 재심 개시가 허용됐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재심 심판을 또 청구합니다. 그런데 2019년 1월 달이에요. 근데 거기서는 법원이 공소 기각을 해요. 공소 이게 조금 좀 이게 이제 법률적인 지식이 없는 분들은 상당히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형사 판결은 유죄냐 무죄냐 이외에 그 중간 영역의 판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재판 중에 피고인이 사망을 했다. 그러면 우리가 더 이상 유죄 무죄를 따지지 않습니다. 맞아요. 이미 돌아가셨는데 노무현 대통령 자살하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때 그 법원은 공소 기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소 기각은 유죄도 아니고 무죄도 아닌 중간 영역의 판결이에요. 그러네요. 그 정도면 뭐 아시죠? 그랬는데 검사가 이제 그 사건에서 그래서 공소를 제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식
심판이니까. 그런데 검사는 70년 전의 사건의 네. 내용도 모르잖아요. 모르지요. 네. 네. 그 당시 그 공소장도 없고요. 판결문도 없고 공소 사실에 관련 기록이 6.25 전쟁 때문에 다 소실됐습니다. 그렇군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판사도 답답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거꾸로 네. 재심 청구인에게 물어봐요. 당신 그때 뭐 했냐? 아.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도 일말의 양심이 있어요. 아. 그 수용인들이 아. 전혀 나는 잘못 안 했다라고 말을 안 하고 아. 일부 죄를 다 인정합니다. 어. 제가 오늘 그거 좀 소개해 드릴게요. 아, 그렇군요. 이 검사들은 뭐라 하냐면 네. 피고인 18명에 대해서 똑같이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성명불상의 무장대에게 네. 이름을 씁니다. 무장대에게. 네. 그러니까 이 검사는요. 그 당시에 남노당의 그 세력들을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성명불상의 무장대라고 인정한 거예요. 아, 인정했군요. 그나마 다행이죠. 아, 다행이죠. 그죠? 네. 그랬는데 피고인 1부터 18명이 다 뭐라는가 하면 그들과 적과 통신 연락 혹은 적에게 정보를 제공하였다. 그들과 연락하고 필요한 물자를 제공했다. 네. 단순히 폭동에 관여했다. 신발과 속옷 등 물자를 제공하고 네. 뭐 폭동에 관여했다. 쌀을 제공했다. 그럼 뭐 이렇게 다 얘기를 해요. 인정했네요. 인정한 거죠. 어. 근데 물론 적극 안 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사형이나 무기나 징역 15년 뭐 7년 이게 중형 아닙니까? 중형이죠, 그거야. 예, 중형이기 때문에 네. 뭐 단순 폭동 뭐 쌀이나 뭐 옷을 뭐 했다. 그다음에 네. 또 어떤 분은 거기에 불을 지르는데 관여했다. 18분이 다 자백하고 있어요. 아하. 그렇게 인정합니다. 네. 그랬는데 검사는요. 자, 지금 보면 판사는 네. 그럼 분명히 이 피고인들이 네. 일부 자백을 한 거 아닙니까? 자백했지. 그게 중죄인지 경죄인지는 변론을 하더라도 그렇죠. 우리가 반란 세력에게 쌀 제공, 정보 제공 다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게 무죄가 될 수 없잖아요. 절대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판사가 네. 무죄를 하기가 어려우니까 아, 공소 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소 기각을 한 거예요. 기가 막히네. 그러면 이제 공소 사실의 특정이 뭔가면 우리가 이제 기소를 하게 되면 검사는 네. 피고인이 언제 몇 시에 뭐 새벽에 일어나서 뭐 칼을 들고 누구와 공모해서 어디를 가서 죽였다 살렸다 불을 질렀다 네. 이런 사실을 정확하게 기술해야 되거든요. 네. 정확한 기술이 좀 안 되겠죠. 안 되죠. 왜냐면 잘 모르니까. 그렇죠. 여기 보면 이 피고 공소 사실이 다 2줄 내지 석 줄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특정을 못 해요. 네. 근데 판사는 무죄를 하자니 무장대에게 식사 제공, 네. 그다음에 뭐 정보 제공을 다 했으니까 이거 무죄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피해가기 위해서 공소 기각을 합니다. 참 이게 천인공노할 그 짓이란 말이죠. 네. 우리가 목사님 그 이제 이 노름판에서 보면요,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목사님도 경험 못 해보셨고 저도 못 해봤지만 영화를 보면 짜고 치는 고스톱 판에서도요, 짜고 치는 사람들은요, 손가락이나 손목 정도는 걸 각오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걸리면 그렇죠. 손가락 자른답니다 이렇게.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제주 법원의 이 판사의 태도를 보면 자 검사가 그 기소를 했는데 분명히 본인들도 식사 제공, 모 제공 다 했다고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유죄가 되어 옳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걸 피하기 위해서 공소 기각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네. 이 법원은요 재판을 정치로 둔갑시킨 것입니다. 그렇죠, 맞아. 기획재판이면서 정치로 바꿨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 재판을 정치로 뒤엎은 책임 반드시 네. 물을 날이 올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 그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이제 더듬어 보면 네, 예. 4월 3일 날 문재인 씨가 전 대통령이라도 이제 부를 수 없습니다. 문재인 씨가 제주도에 가서 그 추모사 하면서 70년 전에 있었던 제주도의 무장 남노당 반란 사건을 이것을 일으킨 사람들에 대해서 이미 문재인이가 지가 개인적으로 다 무죄를
만드는 것은 뭐냐면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애썼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진압한 군경, 진압한 군인들하고 경찰에 대해서는 국가 폭력을 행사한 사람들이다. 네, 예. 지가 거기서 재판 다 해버렸어요. 그렇습니다. 문재인이가. 네. 그 문재인이가 해놓은 재판에 따라서 제주도 지방법원이 그대로 맞추려고 하는 행동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보니까. 네. 그래서 어제 기독자유당에서 드디어 대검찰청에다가 문재인 제주도 4.3 사건을 엎은 거에 대해서 반대로 가해자를 피해자라고 그래요. 네. 피해자를 가해자로 해놓고 완전히 지금 다시 제주도를 70년 전으로 역사를 바꾸어서 지금 4.3 사건이 다시 일어났어요. 지금 다시요. 다시 일어났는데 그래서 어제 대검찰청에서 문재인 고발하셨죠? 여적행위, 네, 예. 이적행위. 네. 대통령일지라도 여적과 이적죄는 바로 수사. 네, 형사소추대장이 형사소추의 특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내란이나 외환죄를 범한 경우에는 재직 중이라도 네. 소추가 가능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이제 어제 했는데 그 검찰들이 이제 수사를 나는 반드시 할 줄 그렇게 믿고 있지만은 그러니까 이 문재인이가 벌써 다 이 사법부고 뭐 모든 정치고 뭐 여기도 국회고 뭐 문재인 이 한 놈이 지금 완전히 이게 문재인은 지금 살아있는 현역 남노당이에요. 이놈이 보니까. 예. 그래서 이런 짓은 이제 한단 말이에요. 계속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제 문제가 그래서 이제 뭐 무죄를 하는 처음에는 공소 기각이 됐죠. 공소 기각하고 예.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판사가 네. 무죄를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이 무장대에게 뭘 협력했으니까 그렇죠. 공소 기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네. 공소 기각을 하게 되면요. 우리가 형사 보상을 다 받지 못합니다. 무죄 판결이 나와야 형사 보상이 가능해요. 아하. 공소 기각은 안 되고. 다 안 됩니다. 반은 되고 반은 안 됩니다. 근데 이 공소 기각을 받게 되면 뭐가 돼야 되는가 하면요. 공소 기각이 없었으면 무죄가 될 수 있는 경우라 되는 것이에요. 네, 근데 제주지방법은 딱 한 줄 썼더라고요. 한 줄. 뭔가면 그걸 입증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소 기각이 아니면 무죄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저는 딱 들었을 때 전 입증할 수 없었을 텐데 라고 이제 생각을 했지만 제 판결문을 뽑아봤어요. 뽑아보니까 한 줄입니다. 공소 사유가 없었다면 무죄 판결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던 때에 해당한다. 이거 한 줄이에요. 세상에. 그러니까 더 이상의 이유가 없습니다. 이야. 왜냐면 이유를 쓸 수가 없겠죠. 정말 국민을 알기를 우습게 하네. 이거. 우습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형사보상을 받습니다. 53억 4천만 원을 받아요. 세상에. 18분이. 세상에. 작은 분은 7천만 원인가 받고 어허. 많은 분은 18억 얼마를 받았다 그래요. 이야. 그랬는데 이분들이 또 가만히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다시 제주지방법원에 국가 배상을 또 청구했습니다. 그게 103억입니다. 이야. 그러니까 이제 형사보상과 국가 배상 중에서는 국가 배상이 훨씬 더 범위가 넓어요. 네. 그러니까 그 차액을 달라고 해서 103억을 청구하는 겁니다. 이야. 자, 그러면 정말. 아니 지금 이게 정말 양민 희생인 경우에 보상이나 배상을 해주는 것은 우리가 해줘야 되겠죠. 그러나 생존 수용인 사형 그다음에 무기징역 15년 7년을 받은 분들이 53억 4천을 받는 것도 문제인데 다시 103억을 청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누가 청구하겠어요? 뭐 민변에 나온 변호사들이 많이 있겠죠. 그분들이 다 대신 해주는 거죠. 그러면 뭐 한 30% 수임료를 받아가게 되면 30억 정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또 나라는 다 해주려고 하고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이 딱 섰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밑에 있는 판사들도 신나가지고 지나친 충성을 하는 겁니다. 이게 과잉 충성이에요. 판사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제 재판이 진행 중인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제주일보를 봤습니다. 보니까 그래도 다행인 게 이제 그
변호인들이 네. 국가가 불법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판사가 네. 그 재판부가 이름이 다른데 판사가 뭐라고 하면 네. 불법 행위를 한 것을 증명해보라. 그 자료를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재심 변호사들이 네. 지난번에 재심 개시 때 네. 법원이 다 불법이라고 인정했단 말이죠. 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판사가 네. 6월 1일까지 다시 입증해봐라. 아하. 그래서 그 판사는 좀 정신이 좀 있지 않나 싶어요. 이제 모르겠습니다. 그 정확한 맥락을. 그건 좀 재판이 진행돼봐야 하는데 네. 저희가 이런 지적을 하게 되면 우리 제주 법원에 있는 많은 판사들이 좀 정신을 차려서 정말 정의 편에 서지 않으면 안 된다. 서도록 우리가 목숨 방송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이 사건은 모두 제주지방법원에 있느냐? 이거는 이 특별법이 제주지방법원에다가 전속 관할을 시켰어요. 근데 그거는 단심입니까? 단심 아닙니다. 고등법원 또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네. 누가 항소합니까? 돈 받은 사람이 항소하면 그건 정신병에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검찰이 하면 검찰도 안 하죠. 그럼 우리 시민단체는 하면 안 돼요? 시민단체는 자격이 없죠. 이야, 이 큰일 났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무죄 받은 사람이 목사님 항소할 리 없잖아요. 당연하죠. 그 53억씩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왜 해요? 그럼요. 검사도 당연히 안 했어요. 그래서 그 검사도 우리가 직무유기로 고발을 하려고 하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저 그때에 반대편에 섰던 그 우파 국민은 할 수 있나요? 아니 일반 국민은 그 사건과 이해관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네. 야, 그거 참 미치겠네. 이거 큰일 났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이 국가배상까지 청구하잖아요, 목사님. 네. 그런데 금년 1월입니다. 네. 금년 1월 달에는 또 이제 이 재심 청구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공소 기각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무죄 판결을 합니다. 자, 잘 따져보면 쉬워요. 이야, 왜냐하면 참. 검사가 공소사실을 제시했을 때 성명불상의 국가 반란 무장대에 대해서 협조한 게 드러났단 말이죠. 네. 그러면 여기 대해서 정보 제공, 부안 내동하고 뭐 협조했다고 다 본인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판사가 공소 기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공소 기각을 하다 보니까 무죄 공소 기각이 없었으면 무죄여야 된다는 사실을 법원이 증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매우 불편하죠. 한 줄 썼지만 그 판사는 마음속으로 고민 좀 했을 겁니다. 기록에 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다음번에는요. 검사가 아예 죄가 없다고 무죄를 구형합니다. 검사가요. 예. 이런 놈의 죄기 정말. 그러니까 검사가 무죄를 구형해요. 그러니까 판사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검사가 무죄를 구형하니까 울고 싶은데 뺨을 때려준 거예요. 이번에 그 윤석열 뭐 검사 고발하고 할 때처럼 그 바깥에 시민단체로 그걸 구성을 해서 검사를 대신할 수 있는 제도 없습니까? 아니 그게 근데 피고인이 국민 그 심판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아니 그분 피고인이 해야 돼요. 그분들이 왜 해요? 참. 얼마나 편한데. 기가 막히네. 검사가 도와주고 판사가 도와주는 판에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야. 그래서 지금 그 다음번에는 이제 이 무죄 판결을 내리는데 요 사건은요. 이 청구인이 10명인 피고인이 10명인데 다 돌아가셨어요. 지난번 2018년에는 18명의 생존 수용이네요. 근데 금년 1월 달에는요. 무죄 판결 행할 때에는 10분이 다 돌아가셨어요. 그럼 누가 청구했느냐? 다 아들, 딸들이 청구합니다. 그럼 아들, 딸들이 아나요? 그 아들, 딸들이 근데 재심을 청구했으니 아들, 딸의 진술 하나만 가지고 무죄 판결 내려요. 한마디로 깜깜이 재판이죠. 기가 막히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헌법 103조를 보면 판사에게는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도록 했어요. 그랬는데 정말 이런 판결들은 양심을 저버린 판결이에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공정을 논할 자격이 없는 판사이고 이건 정말 법복을 벗어야 스스로 벗고
참여를 해도 부족한 그런 판결들입니다. 그러면 그 검사 있잖아요. 그 네. 검사가 그 무혐의 그 무죄를 무죄로 구형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검사에 대해서 저 직무유기로 고발할 수 없나요? 그 고발해야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야, 그거 됐구나 그러면. 저희가 지금 네. 이제 제주 4.3 그 사건 재정립 시민연대에서는 이런 판결을 행한 판사와 검사를 저희가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로 빨리 고발을 할 겁니다.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목사님 빨리 해도 소용이 왜냐하면 돈 다 타간 뒤에 하면 안 되니까. 아니 빨리 해도 뭐 소용 있나요? 돈은 다 타갖고. 돈은 다 타고.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5월 말쯤에 네. 먼저 헌법소원을 내고 이 특별법에 대한 위헌을 다투는 헌법소를 낸 다음에 5월 말쯤에 이제 서서히 그걸 내려고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다음 사항으로 보상 대상에 대해서 또 이것도 재판부가 또 다 했겠죠. 보상을 누구는 보상 대상이 된다 이런 거. 아니 그래 한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이제 무죄 판결이나 이제 공소 기각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받은 사람이 개별적으로 돈 달라고 청구를 합니다. 법원이 뭐 미리 나서서 돈 타가라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네. 이미 다 알고 있는 거니까요. 기가 막히네. 네. 근데 금년 재밌는 것은 3월 달에 네. 제주지방법원에서 네. 금년 3월 달 사건은 뭔가면 이 특별법이 통과된 이후의 사건입니다. 네. 그렇구나. 지금 말씀드린 사건은 2018년과 2019년 금년 1월 달에는 네. 이 특별법이 통과되기 전 사건이에요. 전 사건인데 금년 3월에 이루어진 이제 제주법원의 사건은 행방불명된 행불인 333명 네. 하고 생존 수용인 2명 네. 요에 대해서 법원이 다시 한번 또 무죄 판결을 내립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이 행불인 333명 그러면요. 네. 그 4.3 사건으로 행방불명이 됐다고 하면 네. 그들이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지 않는 한 갈 때가 거의 추정이 되거든요. 네. 이부로 갔든지 아니면 많은 분들이 일본으로 건너갔다는 거예요. 네. 한국에 남아있으면 행불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거의 범죄를 범하고 뭐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범하고 이북으로 도망갔든지 그다음에 일본으로 넘어간 분들이 대부분 행불인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아니 실제로 저 김달산 북한으로 갔잖아요. 그죠? 그 친구들은 갔고. 네. 근데 이제 행불인 333명에 대해서 이제 다시 또 무죄를 해줍니다. 이야. 자 그러면 판사는 어떻게 해야 옳은가 하면요. 이 특별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행한 판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판사는 이 특별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특별법은 2001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그렇죠? 네. 그 2001년 헌재 결정에 보면 9분 모두가 다 네. 4.3 사건의 본질은 공산당 무장 유격대의 반란이라고 다 정의를 내렸거든요. 그렇죠. 본질에 대해서 다만 희생자만 선처를 좀 일부 할 거냐 말 거냐의 차이가 있었을 뿐이고 본질은 분명히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무장 반란이라고 네. 정의를 내렸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 법은 당시 군법회에 의해서 그러니까 유죄를 확정받은 네. 수용인들에 대해서 네. 특별재심과 직권재심을 허용하는 법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판사는 양심상 이 법은 이 사건에 적용할 수가 없고 헌재 결정에 반하고 우리 역사적 사실에도 반하기 때문에 위헌입니다라고 헌법재판소에 위헌 제청을 해야 옳습니다. 그런데 위헌 제청을 뭐 기대할 수도 없는 것이죠. 사실상은요. 이미 2018년과 19년에 내린 그 판사들의 성향을 보면 기대할 수는 없는 거지만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그때만이라도 재판을 중단하고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라고 하는 것이 판사의 최소한의 양심 있는 결정입니다. 그런데 그건 다 없죠. 없으면서 그냥 그 법에 따라서 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특별법이 특별재심과 직권재심을 허용한 이유가 목사님 이제 명확히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수용인들이 무죄를 받으려면요 형사소송법의 어려운 재심 개시 요건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럼 통과하려면 그렇죠. 좀 민망하잖아요. 아무리 좀 어거질 수도 한다라도 민망할 겁니다. 그 민망한 거를 현 민주당 의원들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예컨대 재심을 청구할 때는 형사소송법의 그 어려운 요건을 통과하지 마라 말이죠. 면제시켜주고 형사소송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에 의해서 일괄 특별 재심을 허용하려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많은 그 수용인들이요 2,000명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분들은 예컨대 형사소송법의 재심 개시 결정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특별법에 의해서 바로 재심을 신청하면 됩니다. 엄청난 혜택이죠. 그런데다가 지금 이 사람들이 얼마큼 이 사람들을 위하는가 하면 진상조사위원회가 법무부 장관에게 일괄해서 직권재심을 청구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고 됐어요. 그럼 이제는 이제 법무부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특별 재심을 청구할 필요도 없고 법무부 장관이 2,000명에서 일괄 재심을 청구할 거로 봐요. 자, 우리가 이런 너하라에서 이렇게 지적을 했을 경우에 어떻게 나올지는 두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막무가내로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2,000명에 대해서 박범계가 분명히 직권 재심을 청구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정말로 국가 반란자에 대해서 이렇게 융숭한 대접을 하는 나라가 지구상에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없은 일이죠. 네. 예. 그런데 이건 다시 말해서 독일로 말하면요, 나치에게 부역한 사람들에서 피해 보상법을 만드는 것과 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죠.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작금의 미얀마 정부를 보면 미얀마 국민들을 갖다가 군경이 좀 학살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학살들은 국가 폭력이라고 봐야 옳겠죠. 맞죠. 그거는. 나치의 유대인이나 독일 국민의 학살 역시 그는 국가 폭력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국가 폭력을 이승만 정부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국가 반란 세력을 진압한 행위를 국가 폭력으로 본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는. 이러다가는요, 간첩죄로 20년 복역한 사람들도 다 그것은 통일운동이라고 해가지고 또 재심하게 생겼어. 내가 보니까. 예? 우리 저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는 처음에는 네. 설마 그런 것까지 하겠나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못할 바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못할 바 아니다. 내가 보니까요, 지금 남노당 세상이 다시 왔어요. 네. 완전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또 아쉬운 부분은요. 이 법을 통과시키는데 국민의힘 의원이 103명 아닙니까? 그렇지. 그중에서 5명 반대했고 25명만 기권을 했어요. 그 머저리 같은 놈들. 하여튼요, 나는 저 좌파 국회의원들도 나쁘지만은 더 나쁜 놈들이 뭐냐, 국민의힘 그놈들이요, 도대체가.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공부도 안 하고 도대체가 뭔지도 모르고 말이야. 근데 다만 이 법에 목사님 장점은 하나 있습니다. 뭐였냐면 이 법을 보면 그 당시 양민들에 대한 그 이 군경이 했다든지 또는 그 남노당 했다든지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보상을 해주겠다. 그거는 하나 의의가 있어요. 그건 옛날에 다 했잖아요. 아닙니다. 다 못했습니다. 못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런 핑계를 대겠죠. 국민의힘에서도 우리가 이 찬성한 것은 그 양민 보상 때문에 했을 것이다라고 핑계를 댈 거예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핑계를 대도 그런 한계가 있는 법이에요. 우리가 예전에 보면 이제 유명한 그 법학자가 이런 말했습니다. 개인의 사상이나 이념은 타협할 수 없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만들어진 법률은 타협이 있을 수 있다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상만 가지고 우리 정치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걸 구체화시키는 입법에는 타협이 일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양민 보상을 그 핑계 삼아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군법 회의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을 다 무죄로 만들어주고 형사보상과 국가 배상까지 가능하게 만드는 이런 타협은요, 타협이 아닙니다.
전혀 이건 생각 없이 한 것이고 국민들 앞에 100번 사죄를 해도 부족한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실제로 이것은 진실에 접근하려면 그 당시에 남로당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자유우파 피해자들 그 사람들이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야. 이것은 억울하게 처벌된 거 맞다. 그 사람들의 동의 없이 자기들이 자작극을 펼쳐서 이런 재판을 새로 하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자기네 제주 사람들의 분위기를 보면 네. 저는 앞으로 제주도 못 갈 것 같은데 말이죠. 네. 보면 제주도 분위기가 네. 다 말을 안 해요. 안 해요. 그 남로당 반란은 다 인정합니다. 네. 근데 다 피해자란 말로 넘어가요. 그런 말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명한데 자기들도 돈 좀 탈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친척들과 친구들이 받으니까 네. 우리가 옛말에 보면 꿀 먹은 벙어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입에 꿀이 들어가니까 다 말씀 안 하세요. 안 해.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통탄할 일입니다. 문제야 이거. 그러면 예컨대 나라의 지도자가 분명하게 선을 제시해서 그 당시에 양민들이 학살당한 것 구제에 옳다. 그러나 그 국가를 반란한 그 사람들은 우리가 이 보상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판사들도 그렇게 안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세상에 그래도 이 판사가 저는 이게 제주지방법원의 전속 관할로 돼 있거든요. 만일에 이 법을 전속 관할로 하지 않았다면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전국의 어떤 법원에 대해서도 소송을 청구할 수 있게 한다면 저는 대한민국 법관들이 일괄해서 무죄 판결을 저는 안 해주려고 봅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의 법관이 살아 있거든요. 이게 정권이 바뀌면요, 이거 또 재심해야 돼 이거. 또 재심이죠. 네. 재심해야지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전 그래서 전국에다 이게 관할을 했으면 정말 그래도 의식 있는 판사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럼 거기서는 무죄가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집권 여당은 불편하잖아요. 제주지법원에서는 무죄라고 그러고 다른 데서는 무죄라고 아니라고 하고 그러면 창피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주지방법원으로만 관할을 딱 한정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짜고 하는 거예요. 짜고 하는 거. 제가 볼 때는 정말로 속이 상하고 이 사건 진행을 제가 쭉 검토해 보니까 정말 이건 아니다 말이죠. 그렇죠. 이건 아니다 말이죠. 우리가 비슷한 거를 예컨대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정말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야 정말 이거는 이 국민 앞에 우리가 고발을 해서 더 이상 판사들이 그러한 일에 가담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지금 나쁜 2,000명 남았잖아요, 목사님. 그렇다면 이건 분명히 우리 제주지방법원이 정말 대우각성해서 해서는 안 되는 국민들이 우리가 그런 지적을 해서 이런 이건 저희 불법이죠, 목사님. 여기에 대해서 사실 그 미국도 입장이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때 제주 4.3 사건 한참 팔 때 한 4, 5년 전인가 미국에서 반응했어요. 여기서 뭐냐면 그때만 해도 사실은 그 우리나라가 48년 4월 3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48년 8월 15일이 건국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미 군정 하에 있었다고 봐야 되고 또 제주도 무장 폭력을 진압하기 위해서 미국 LST 함정이 14연대를 치러다 줬지 않습니까? 줬고 그래서 이번에 미국의 청문회에서도 또 간접적인 이게 여기에 관계된 얘기가 나왔어요. 뭐냐? 문재인은 지나간 역사를 거꾸로 엎으려고 한다. 그거 나왔거든요, 지금. 그래갖고 제주도 4.3 사건을 딱 지목해서 미국에서 입장이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한 4, 5년 전에. 그 뭐냐? 웃긴다는 얘기지. 그때 미국이 군정하에 있었는데 미국이 그 전체에 대해서 다 그때 감독하고 다 현장에서 봤던 사건인데 지금 와서 이걸 없는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이건 국제적인 이거는 웃음거리고 이거는 뭐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국제적인 웃음거리고 그리고 어제 제가 여기 전국의 이제 청년 대학부 애들을 여기 초청해서 저하고 이제 토론을 하는데
댓글이 하나 딱 올라오는데 뭐라고 올라오냐면 이런 말을 하는 거야. 그 좌파 애들 쪽에서 올린 것 같더라고요. 뭐냐면은 왜 그 제주도 4.3 사건 일어났을 때 왜 거기에 그 미군이 왜 제주도 4.3 사건에 개입을 했느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건 내가 대답하기를 뭐라 그러냐. 자, 만약에 그때 제주도 무장폭동이 일어났을 때 만약에 미군이 개입 안 했으면 제주도는 그때 일본군 그 군수창이었었거든요. 네, 예. 그러면 일본 애들이 그 무기 다 가지고 있는데 제주도를 일본군으로부터 무장해제 못하죠. 미군이 그렇죠. 개입 안 하면. 예, 예. 그런 생각도 안 하는 거야. 안 하고 무조건 왜 미군이 개입했냐고. 그럼 미군 개입 안 했으면 제주도는요 지금도 독립 안 돼 일본 땅 되는 거예요 사실은. 네. 목사님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네. 미군 개입이 아니에요. 미군 관할에 있었어요. 관할. 미 군정이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졌어요. 그렇지 맞아요. 그럼요. 맞아. 미 군정이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졌단 말이죠. 그렇죠. 대한민국은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지 맞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갖다가 안보를 책임진 사람이 미 군정이에요. 그렇지. 8.15가 되면서 우리한테 그렇죠. 관할권이 넘어왔단 말이죠. 맞아요. 그건 미군이 우리가 있는데 미군이 개입한 게 아니라 미 군정 관할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지는 미군이 그렇죠? 미 군정이 진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또 이제 젊은 애들은 잘 오해하니까 그럼 미 군정이 왜 해? 남의 나라에 와서 미 군정이 왜 해? 이제 모르니까요. 네, 예. 요즘 중고등부 애들은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저 미국이 그 히로시마 원자탄만 때려주면 됐지. 그럼 뭐 왜 와서 여기 와서 또 군정을 왜 해? 그런데 미국이 와서 군정 안 했으면 일본군들을 못 내쫓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참 그러니까 그 당시에 미군과 미 군정이 왜 왔느냐? 그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은 예컨대 일본의 속구로부터 벗어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방이 됐죠. 그렇죠. 한반도는요 권력 공백 상태입니다. 공백 상태. 우리가 48년도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이 건국이 됐지 않습니까? 그 3년은요 권력 공백 상태예요. 그리고 저 초창기에는 일본군이 34만 명이 여기 있었고요. 그러니까 전승국인 미국과 소련이 약속하에 한반도에 안정을 도모하자. 그 다음에 그 끝난 다음에 각자 군대를 철수하자라고 했거든요. 우리는 지금 예컨대 미군 개입 여부를 말하지만 그 당시에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미군이 들어와서 남한을 관리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에 미군은 약속을 지켰어요. 도리어. 맞아요. 목사 말씀하시피 49년 막 갔어요. 6월인가 주한미군 철수를 다 했어요. 6월 30일 날 갔어요. 다 갔어요. 소련은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역사책에 하도 이게 뭐 거짓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못 해봤지만 미군은 다 철수했단 말이죠. 소련은요 6.25 때까지 남아 있었어. 남아 있었죠. 근데 거들은 또 땅이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내려오면 그만이죠. 뭐. 근데 우리가 이 많은 젊은 분들이 정확히 알아둬야 될 게 미군은 주한미군을 철수시켰습니다. 4만 몇천 명을 철수시켰단 말이죠. 49년도 6월에 철수하다 보니까 북한은 땡 잡은 거죠. 그렇지. 이듬해 50년 6.25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게 6.25 일어나. 6.25 아닙니까? 맞아요. 주한미군 철수했기 때문에 북이 쳐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미군이 왜 개입했느냐 이렇게 말하면 논리가 안 맞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미소가 전승국이었기 때문에 모든 그 나라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국경도 금을 걷고요. 독립 여하도 다 자기네들이 판단했었고 그럴 때 와가지고 우리가 관리하자 말이죠. 빨리 관리한 다음에 독립을 시키건 신탁 통치에 돌리건 간에 하자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처음 나온 게 목사님 잘 아시는 신탁 통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독립을 못 시켜주겠던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나 대한민국이 전체가 다 반대를 했잖아요. 그렇죠. 박헌영은 이틀 반대했습니다. 목사님 아시다시피. 그리고 바로 돌아서서 소련의 지령을 받은 북한과 박헌영이는 신탁 통치를 찬성하는 쪽으로 갔단 말이죠. 그러니 그런 대한민국의 풍전등화 같은 때였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은 미군이 대한민국을 갖다가 안보를 관리하는 관리 책임자였어요. 대한민국은 고난이
일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럼 옆에서 얘기하고 맞아요. 그것도 이승만 대통령이 능력 있고 유창하시니까 그 하지하고 싸우면서까지 그렇죠. 간섭하고 맞아요. 도리어 개입은 대한민국이 개입한 거죠. 그렇습니까? 대한민국이 계속 가서 안 된다 된다 그렇죠. 얘기를 했죠. 맞아요. 그러니까 미 군정의 하지가 예컨대 이승만을 갖다가 죽이려고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48년 8월 15일 우리가 건국이 되는 이후로 미 군정에서 대한민국 관할로 넘어왔죠. 그런 상황이에요. 미국이 아니었으면 제주 4.3 무장 폭력 진압도 못해요. 못했죠.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뭘 예. 미국이 자꾸 떠들고 난리야 이놈들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젊은 분들이 정확하게 아실 것은 네. 미 군정의 개입이란 용어도 잘못된 거고 그 당시는 미 군정 관할하에 있었습니다. 네. 있었고 우리가 도리어 그 미 군정에게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우리의 요구를 많이 요구했고 관철을 시켰죠. 그리고 4개월 뒤에 우리가 건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정부가 예컨대 책임지고 이제 그 이끌어간 것이죠. 네. 우리가 4.3 사건이 마무리된 게 53년인가 4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6.25가 끝난 다음에 이게 맞아요. 끝났습니다. 맞아요. 그 4년을 갖다가 맞아요. 이승만 5년인가요? 네. 이승만 대통령 정부가 책임지고 4.3 사건을 처리한 겁니다. 맞아요. 예. 관할이 옮겨진 것이죠. 그리고 참 난 보면 만약에 미군이 개입 안 했으면 일본이 원폭 맞은 것은 전선에서 맞은 게 아니고 전투 최전단에서 맞은 게 아니라 본토에서 맞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본군 야정사령부가 원자탄이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때 몰라서 오히려 천황에 대해서 무슨 놈의 천황이 폭탄 하나 맞고 항복하냐. 그러니까 일본군들이 만주 관동군 사령부, 네. 그다음에 한국에 와 있는 주둔 일본군은 네. 안 물러가려 그랬어요. 그렇죠. 왜 물러가기는 여기서 다시 일본 또 제국 그대로 유지하면 되는데 물러가게 된 이유는 미군 때문에 간 거 아닙니까? 아, 그럼요. 그런데 지금 와서 말이야 무슨 놈의 떠들고 난리야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또 이승만 대통령을 친일파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런데 네. 정말 근거가 없는 것이 물론 그분이 그 반민특위의 위원회를 이제 해체시킨 건 맞아요. 네. 그러나 대한민국 이승만 대통령이 네. 초대 내각을 보면 네. 전원이 다 독립운동가였습니다. 또 하나는 네. 그 책에 나온 걸 보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시킨 분이 네. 이승만 대통령 아닙니까? 맞죠. 예? 그럴 때 이승만 대통령은요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미국이 이 방위 조약을 체결해주지 않으면요 북한이 또 쳐들어온다는 생각보다도 일본군이 다시 쳐들어올까봐 걱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넉넉히 그를. 예. 네, 왜냐하면 36년 동안 그렇죠. 일제에 우리가 고통을 당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이 일본이 다시 재침략할까봐 걱정을 해서 네. 더욱더 미국을 갖다가 이제 쥐고 흔들어 가지고 네. 아시다시피 목사님 그 미일 상호 방위 조약은 맺어져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이 안 맺어줬잖아요, 저한테. 맞아요. 예, 한국한테 이 방위 조약을 안 맺어줬단 말이죠. 맞아요. 그거 맺은 사람이 누구예요? 그 이승만 대통령 아닙니까? 그리고 뭐 저 동해 앞바다 이승만 라인 그건 것도 평화선 근것도 그것도 다 미국의 백으로 그냥 그거 제키는 거죠 이승만이가. 언제 한번 목사님 그거 다시 한번 얘기하시죠. 그게 네.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네. 이승만 대통령이 평화선을 그셨는데 네.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참 극적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의하면요, 네. 이 독도가 일본이냐 우리냐 그럴 때 네. 일본으로 봐야 될 정도로 우리가 불리하게 돼 있습니다. 독도뿐이 아니라요 한반도 관리권이 다 일본으로 넘어간 거예요. 샌프란시스코. 거기 보면은 비참한 거죠. 그리고 그 아까 그 반민특위법 해체했다 그러는데요. 반민특위법을 이승만이가 해체한 이유는 위원회 해체죠. 위원회. 왜냐하면 남노당 때문에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만든 것이 반민특위법 아닙니까? 우리나라 법 네, 역사상 제1호법이란 말이에요. 그게요. 우리나라가 이제 만들고 난 뒤에. 그런데 그걸 만들어 가지고 이제 반민족 행위자 처벌 특별법인데 반민특위법 이걸 이제 집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남노당들이 폭동을
계속 일으킨단 말이야. 다시 이승만을 미국으로 쫓아버리려고. 그래서 오제도가 보고를 할 거 아닙니까? 날마다 오늘은 어디서 폭동 났습니다. 어디서 폭동 났어. 그러니까 그 누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 북한으로 도망간 박헌영이가 다 지휘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이 저 간도 반민특위법 뒤로 밀어. 놔두고 이 남노당부터 잡는 법을 먼저 만들어. 그러니까 법이 없습니다. 없으면 만들어야지. 그 다음에 이제 반공법이란 말이에요. 그게요. 그쵸. 그러니까 실제로 반민특위법 가지고도 자꾸 장난치는데 저쪽 좌파 애들이 이거요 저놈들이요 다 그냥 용서하면 안 돼요. 전부 거짓말로 하고. 또 목사님 아시다시피 네. 우리가 네. 이승만 대통령이 친일이 아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네. 그 당시에 선거법을 만들 때요. 그 이 일제 치하에서 네. 적극 부하 내동한 사람들은요 선거권 안 줬습니다. 그럼요. 또 피선거권도 안 줬어요. 적극 거의 다 나와 있는데 법에 적극 관여한 사람들에게는 선거권 선거하지 마라 말이죠. 아니 구라파도 그랬다며요. 그럼요. 여자들 투표권 준 게 우리보다 늦다며요. 아니, 우리가 이 잘 나가는 스위스도 네. 여성들에게 네. 투표권을 인정한 것이 1971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후졌네. 우리 48년에 다 인정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 다 이 일제 치하에 있던 그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다 박탈했습니다. 왜 그게 친일파입니까? 그러니까요. 아니죠. 다만 그 하위 관료들은 이제 일제에서 일한 분들을 갖다 썼어요. 근데 그건 왜 그런가 하면 대한민국이 지금 그 당시 정부를 운영하려니까 네. 맨 바닥에 지금 헤딩하는 거 아닙니까? 네.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따라서 그 당시에 뭐 면석이라도 했다든지 이런 분들이 일을 좀 맡으면 일을 좀 잘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적극 관여한 사람들은 다 배제했어요. 네. 그러나 그 아주 그 낮은 계층에 이 관료를 하신 분들은 갖다 써요. 네. 근데 목사님 그거 안 쓸 수가 없는 게 그럼 누가 가서 해? 근데 문맹률이 그 당시가 75 내지 80%였거든요. 그럼 대한민국을 누가 예컨대 기록을 남기고 운영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로 이거 지금 제주도 이번에 재판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위헌 소지가 있는데 헌법 소원은 언제쯤 말 생각입니까? 5월 저희가 이제 5월 10일이 예전에 재연 선거한 날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5월 10일을 5월 10일 기점으로 해서 헌법 소원을 내려고 합니다. 거기서 모든 싸움을 거기서 끝내야겠구만요. 네. 헌법 소원에서 헌법 소원을 하면 이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이길 것 같습니까? 뭐 국민들이 다 아시겠지만 네. 하여튼 뭐 보통 1년 걸리거든요. 1년 걸려요. 최소 1년 걸리니까요. 내년 대선에서 이기면 위헌 나옵니다. 이긴 자의 것이니까. 네. 아하. 이긴 자의 것이 아니라 이거는 옳은 자의 것입니다. 옳은 자의. 네. 그러군요. 대선만 이기면 네. 헌재도 네. 돌았습니다. 네. 그러면 대선을 잘 해야겠구나. 그렇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네요. 네. 다른 방법 없습니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70년 전에 있었던 남노당의 이 반란 사건이 다시 재현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범은 바로 문재인 이놈입니다. 이놈이 지금 그때 일으켰던 남노당의 모든 반란 사건들을 원천무효하고 재판을 다 새로 하고 완전히 가해자를 피해자로, 피해자를 가해자로 뒤집어 놓는 이러한 상황에서 그래서 우리는 용서할 수 없어서 어제 기독자유당에서 이 문재인 이적죄, 여적죄 고발식을 대검에다 했는데 요걸 주제로 다시 또 고발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재인을 저대로 뒀다가는 이거는 뭐 나라가 다시 인민공화국으로 될 것이 뻔한데 하는 일이 뭐 이것뿐이겠습니까? 또 다음 기회에 더 자세히 문재인이가 지금 국가를 부인하고 다시 남노당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이 의도에 대해서 이제는 전문가들이 나섰기 때문에 문재인도 이제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오늘도 헌법학자이신 우리 김학성 교수님이 제주도 4.3 사건의 이 재심, 새로 재판하는 이것은 위헌이다. 위헌이고 국가 반란이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다 하는 주제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교수님 또 마무리 발언 한번 해주시고. 네. 하여튼 뭐 제가
이런 글을 한번 써봤습니다. 네. 그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는 차량은요. 네.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는 차량은 충돌하거나 추락하거나 네. 그래야 쓸 거 아닙니까? 네. 충돌하거나 추락하거나 아니면 뒤집혀져야만 네. 설 수 있습니다. 신호 무시하는 차량은요. 네. 어디 충돌해야 될 거 아닙니까? 충돌해야 쓸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예. 또 추락해야 쓸 거 아닙니까? 아니면 뒤집혀져야만 쓸 수 있다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아니 교수님 이것도 네. 저도 한 가지 말 물어보면요. 이거는 저 그 시험 완료 없어요. 이런 재판은 그 재심은 못한다 하는 그 아, 이건 없습니다. 없어요? 네. 에이 정말 그것도 없네. 내년 5월에 이기면 네. 가만히 있어도 다 이거 무효로 다시 할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가다가는 내가 보니까 6.25에 대해서 네. 6.25는 통일전쟁이다 이렇게 또 재판할 것 같아. 이 상태로 가면 저놈들이 이미 뭐 그렇게 하잖아요. 뭐 남침 유도설, 뭐 맞아요. 침설까지 나오는 판에. 네. 자, 끝까지 한번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다음 시간에는 더 섬세한 또 이 국가 반란, 이 문재인의 국가 반란 행위에 대해서 우리 또 교수님 모시고 국민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주 4.3 사건에서 이루어진 재판을 원천무효로 하고 이걸 완전히 반대로 뒤집는 재판을 진행하는 이 국가 반역 행위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과 함께 상고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